안녕하세요. 강대성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기관 사회책임연구원 PSR의 이종재 대표와 함께 김동연 저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21세기 새로운 경영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 기자 생활 마치고 정확히 지난 10년간 기업과 공공부문의 그 사회가치, 사회책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쇼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2022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는 대한민국 강사다의 그 저자분들 중에 중요한 두 분이신 우리 강 대표님, 이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뵙기는 처음인데요. 네.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그 홍안을 유지하시는지 비결을 좀 공개를 좀 해보시죠. 아유, 가분하신 말씀이고요. 나이 먹은 만큼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라건대 이런저런 여러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실종됐고 과거 얘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 얘기가 많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해야 되고 경제 얘기를 해야 되고 글로벌 얘기를 해야 되고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재 대표님, 오늘 어떠세요? 이 토크쇼 임하는 자세. 예, 아주 핫한 시기에 하트 하실 분과 전 세계적인 핫 이슈인 ESG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들 생각이 어떨까요? 또 서울대 조영태 교수 인구를 공부하시는 학자신데 지난번에 만나뵀더니 2100년도에 대한민국 인구 1750만, 그 중에서 1400만이 수도권에 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 소멸도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부자라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는 우리 부총리님 책에도 나왔지만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부산물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에 대한 존중을 좀 표시를 하면서 부자들께 증세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서 책에 사회적 고통 분담 협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책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 금기 깨기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기득권 내려놓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장밋빛 비전을 얘기를 하고 뭘 더 해주겠다. 또 어떤 식으로 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은 앞으로 뭘 해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내려놓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온 금기 깨기에 수십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 내려놓기고 그 같은 기득권 내려놓기에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기성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득권층, 정치권, 기성세대가 먼저 성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또 고통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겠고요. 또 우리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불공정 행위라든지 또는 갑을 문화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시정을 위한 보다 가진 분들 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사회 기업 활동에 대해서 많이들 폄훼 내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애국자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또 치열한 그 경쟁을 통해서 하는 성과와 우리 사회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책에서는 이와 같은 각자의 기득권 내려놓기, 각자가 부담해야 할 고통 분담의 몫을 강조했고요. 특히 더 많이 가진 분들, 더 많이 배운 분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고 사회적 고통 분담 협약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정규 대표님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주신 말씀의 연장선일 것도 같고 이 금기 깨기 책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를 저는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지방 소멸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사실 금기 깨기에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하신 지역 할당제라든가 또 공공기관에 현재 30%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 비율을 50% 높이자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주셨는데 사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방을 살리기 위한 뜻을 담고 있는데 지방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이 진정으로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찌하면 좋겠는지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님 아주 좋은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금기 깨기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한 것 중에 제가 거품 경제 금기 깨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그 부동산 거품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지역에서는 교육과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금기 깨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자원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를 했다면은 이제는 보다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때인데 그 핵심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극 체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이제 다극 체제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초광역권을 만들자는 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국가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실질적인 이양과 공공기관의 그 지방 이전된 곳에 대한 지역 인지 할당제를 보다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나 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직접 가보면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공동화되어 있고 또 정주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지방도 조금 반성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지방을 가보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소위 스카이 대학 진학한 학생에게는 지방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인재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정주 여건 또 공공기관 핵심 사업 역량의 그 어떤 지방화라고 할까 로컬라이제이션 또 지방의 이 산업 클러스터나 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기회 할당제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인재 할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공공기관 취업 전체 총량의 30%를 이제 지역 인재에 할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50%까지 늘리자. 그리고 추가되는 20%는 꼭 그 지역 인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도권이 아닌 다른 인재, 다른 지역의 인재까지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LH공사가 뭐 진주 지역, 진주에 있다 하게 되면은 진주 인근이나 이 부울경 쪽 인재뿐만 아니라 호남 쪽 인재도 네. 추가해서 뭐 50%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와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같이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과장 때인가요? 행정고시에서 여자 응시자에게 가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 그 중견 관리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속으로 비판을 했어요.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조금 성적이 떨어져도 여자 응시자를 우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국장쯤 돼가지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경제의 앞으로 앞날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얼마큼 높아지는지에 달려있는데, 지금의 풍토에서 그 여성 인력의 뭐 행정고시뿐만 아니라 취업의 문제, 또 막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출산, 또 그 양육,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될 때까지의 그와 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너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물론 뭐 미국 같은 데서 이걸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때면 남자에게 가산점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워낙에 우리 젊은 여성들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고 남자는 능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회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역 인재에 대한 그와 같은 할당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 더 많은 그 인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워낙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나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 배려해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총리님, 사회적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지금 그동안의 사회적 경제 양적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약 3만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인증사회적 기업은 이제 3천여 개로 육박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젊은 사회적 기업가 계속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서울역 앞에 있는 상상우리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도 저도 자주 가는데, 그렇군요.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더 활발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속도와 해결 속도를 따져보면, 이 발생 속도보다도 해결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일정 부분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려 그러면 민관, 이렇게 아까도 뭐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는데, 협업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 질적 성장, 이런 거에 대한 부총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상상우리 네. 방문했고요. 상상우리는 장년층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5세 이상들에게. 제가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활동을 하면서 소셜 임팩트 포럼이라고 하는 걸 네.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현재로는 젊은 사회적 벤처기업가 26명이 네. 들어와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간 김에 저희 그 회원사 중에 하나인 제클린이라는 데를 방문했고요. 네. 제클린은 재즈 클린의 약자인데, 앱 기반한 그 숙박업소에 세탁을 네네. 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어떨까 싶어요.
작년에 이 소셜 임팩트 포럼을 만들면서 우리 회원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인데, 사회적 가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저희 회원사 중에는 장애인 고용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이제 해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이게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규범적 성격의 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저는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그 포럼 회원 중에는 젊은 친구인데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그 기사들은 전부 다 청각장애인입니다. 100% 청각장애인입니다. 또 어떤 기업인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회사 직원이 한 8, 90명 되는데 그 중에 30여 명이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입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목적은 비즈니스 성공시키는 것 플러스 이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확대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또는 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큰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끔 하는 사회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꽤 많은 기성인들은 그 이해 못합니다. 그냥 기업의 CSR은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과 단계에서 자기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은 가치 소비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소비하는데 가격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또 새로운 소비층은 품질과 가격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내가 가치 있는 거를 사 먹겠다, 소비하겠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풍토와 문화와 생태계가 조성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분위기,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총체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나 또는 민간 협력이 말씀하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혁신 안전망의 구축 같은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은 사회적 벤처 또는 사회적 벤처를 포함한 모든 벤처 기업들이 도전과 시도를 해보면서 잘 되지 못했을 경우에 받쳐주는 혁신 안전망을 만들어서 도전하게끔 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와 많은 중점이 필요한데, 꼭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와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지원을 해야지, 어떤 개별 기업이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개발연대에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식의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공공부문에서는 과거의 그런 그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에게 지원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떠면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수많은 정책적인 조합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ESG 광풍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이미 그 전부터 ESG 경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회적 기업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네. 그 87년생 여성 CEO고요. 네네.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커피 로스팅하는 커피지아라는 사회적 기업인데 매출이
80%가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네네. 대출을 일으켰고 최근에 또 자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초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대표님 제가 그때 그 돈으로 차라리 부동산을 샀으면 하고 지금 대단히 망설이는 일을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소상공인 이제 정책 자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발달장애인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 인력이 10명이 넘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과거 10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게 해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을 접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 그러는데 이런 젊은 정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엄청난 주위에서 응원과 격려가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에피소드 얘기하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제가 간접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빅데이터를 하는 그 아주 훌륭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인데 한번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자금이 정부로부터 오는데 업계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이 돈이 딜리버리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거나 편법적인 요구를 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풍토에 자기가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초심에 따라서 자기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길래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는 중심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업계에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선두주자 자리를 네.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그 사회적 기업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저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되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되 프레이로 뛰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게임의 룰을 분명하게 세팅을 해줘야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그 같은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자기가 뛰어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 네네. 그렇지 않은 아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 관행에 자기가 유혹을 낀다든지 아니면 선을 걷게끔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종재 대표님 아까부터 또 마지막 질문하시려고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하시죠. 네. 예, 지금 사회가치, 사회책임 또 ESG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 ESG의 추전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크리티컬한 하나를 얘기한다면 역시 양극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극화에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 금기계에서는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토지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있겠고 또 보편적 소득 안전망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본소득에 대한 그 견해 그리고 참여소득제의 말씀을 또 사실은 좀 새롭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기본소득제는 지금의 이제 정치 과정, 대선 과정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는 일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부총리 때 그 G20 재무장관 회의나 IMF 재무장관 회의 가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장 앞에 나오는 주제 하나가 일의 미래입니다. Future of the Work인데요. 앞으로의 이 기술 발전과 4차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죠. 예를 들어서 AI나 로봇의 발달에 따라서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가 나올 것이다 라든지 또는 플랫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플랫폼 경제에 올라타는 이 긱 노동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형적인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토론의 본말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의미의 일의 미래와 관련된 기본소득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적어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막대하게 소외되는 이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고, 세 번째는 국민적 수용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노동 동기가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춰지게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기본소득이고요. 그 전까지는 보편적 복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망에서 사각지대 문제,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아까 말씀드린 혁신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참여소득제에 대한 얘기를 검토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라고 했는데, 하나는 보편성과 하나는 무조건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주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만약에 일의 미래와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할 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측면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이제 참여소득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본소득, 그것이 참여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 가치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이제 참여소득제인데, 그것은 제가 이제 이론을 하나 소개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기본 일자리를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로시간을, 미니멈 근로시간을 줌으로써 누구나가 일자리를 개런티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다 아우러서 정말 종합적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또 앞으로 일의 미래와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진작에 검토할 때라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안전망의 사각지대, 보다 튼튼하고 촘촘한 혁신 안전망, 사회 안전망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단계적 그 방안이다라고 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이 주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공감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선물처럼,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과 무조건성으로 깔아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자칫하면 많은 국민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분명히 국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미래와 재정의 그 조달 능력과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수용성을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인데, 마치 이것을 선거에서 어떤 표라든지 또 어떤 포퓰리즘적인 성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께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 요즘 호칭을 무엇으로 이렇게 들으시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예컨대 전 경제부총리 또 좀 그렇고, 그렇다고 유쾌한 반란에 이사장이란 직함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사실은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출사표를 던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은 후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리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좋습니까? 지금 뭐 제가 아직 출사표를 던지거나 뭐 어떤 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란 말씀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전 직책을 많이들 불러주세요. 전 부총리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고, 이 사단법인은 제가 실천을 모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말들은 많은데, 또 저도 그동안 공직하고 대학 총장하면서 좋은 말들은 많이 했는데 말의 빚을 많이 졌거든요.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해서 작지만 실체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고, 제가 거기에 직책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장이고요, 하나는 시니어 인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저보고 시니어 인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직책 부르는 것보다는 지금 뭐 이사장이나 시니어 인턴 부르시면 어떨까? 시니어 인턴 좀 길죠. 그냥 인턴도 좋고요.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2년 7개월 동안 제가 아무런 직장 활동이나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많은 분들 만나고 성찰하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높은 직책이나 또 앞으로 할 일보다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여러 궁금증이 많고 네. 좀 지금 단계에서 드려야 될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짧은 질문에 짧은 답 듣겠습니다. 네네. 금기깨기에 보면은 부총리직을 그만둘 때 사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맞습니다. 듣고 하셨는데 지금 이 행보, 크게 가신 이 행보에 동의를 얻고 가시는 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네요. 제 아내는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쓴 것처럼 제가 그 통보를 받고 마치 그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고 하고 저녁은 오늘 못 먹는다. 왜냐면 그날 제가 국정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한 11시쯤 귀가해서 저 아내 보고 좀 나오라고 해서 동네 호프집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준 결혼 기념일 선물이 좀 약소해서 내가 하나 더 준비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뭔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 그만두는 거 그랬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연락 받았어? 그래서 받았어 했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제 건강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그때 이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청와대와 여러 가지 대립각으로 뭐 첫해는 막 눈도 터지고 뭐 입술도 터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또 제 아내도 나중에 동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결혼 30몇 년 동안의 결혼 기념일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순수성을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되겠다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그 혜택과 은혜를 제가 되돌려주고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또 공직 생활 중에 제 중심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총리를 그만두고 제가 돈 벌어오지 않고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그런 변화의 실천을 했거나 또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지만 믿고 성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대표님의 본성은 그렇죠.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부터는 이사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김동현 이사장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저희들 열심히 우리 이사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큰 박수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